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동창생들은 그를 존재감 없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서울 주택가 거리에서 성폭력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20여 분 만에 3차례나 성폭력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남성의 속옷 안에 김치 양념을 붓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말 직위 해제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세요. 자, 박재윤 변호사님. 네. 오늘 기상청이 예보하기로는 분명 지금쯤 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다고 했거든요. 소나기가 좀 내린다고 했는데요. 비들이. 예.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안 내리고 있는데 예. 내릴 것 같아요. 빨리 집으로 가셔서 아니면 가까운 실내로 가셔서 사건 반영 봐주세요. 아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네. 해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미치겠어. 비 맞아요.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 이 법무부가요, 이 특별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복을 예고한 그 사실이 알려진 때문이죠. 자, 지금은 피해자 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이자가 있는데 형이 확정이 되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송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최근 이 재판에서 이자를 직접 면전에서 봤던 이 피해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구치소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이 죄수복, 이 단추가 막 트어지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살이 디룩디룩 쪘더란 겁니다. 아,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반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신랑이 자꾸 전화해서 자기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물어봐요. 아, 그냥 네가 알아서 사 하신 최경자님. 자, 사반에 푹 빠진 김태영 씨 매일매일 행복해 하신 타이거 한님. 이게 뭐라고 6시 반만 되면 자동으로 TV 앞에 가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하신 도전걸님. 자, 미국 뉴욕에서 40년째 살고 있어요. 홍파 국민학교 나와서 연세대 간 친구 이명근 찾습니다 하신 나영휘님. 저 미국 살고요. 시어머니 한국에 계세요. 매일 카톡 하시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차단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하신 썬킴님. 아, 이게 어제 이 푸처앤접 사연을 보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류쿠키님, 주미호님, 정하은님, 조수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바 뉴스에임! 육박. 아유, 좀 크게.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도미노처럼 우르르.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시민. 자, 손잡이를 잡고 휘청합니다.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우르르르 밀려 내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으로 저렇게 뛰어넘기도 하고요. 아, 일순간 저렇게 뒤엉킨 시민들 피할 새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시간대가 출근 시간이었다는데 그야말로 보시다시피 날벼락입니다, 이거. 네, 오늘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경기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더니 뒤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역주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이용객 14명이 다쳤는데 이 중에 3명은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은 뒤에 귀가를 했는데요. 이용객 중에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한 부상자에 따르면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내려가서 넘어지면서 깔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끔찍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누군가가 에스컬레이터를 수동 조작 장치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하철 사법경찰대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속보를 봤을 때만 해도 뭐 에스컬레이터가 조금 뭐 거꾸로 움직인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크게 뭐 사고가 있었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 저 정도에서 끝나기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을 보면 깜짝 놀라운 정도고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이 에스컬레이터 이 위탁관리 업체에서 한 달 전에 정기 점검을 했는데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해 9월에는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서도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때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이거 검사가 제대로 된 건 맞아?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는데 그것도 작동 안 했다라는 거군요. 뭔가 노후라든가 기계 결함이 있었던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에스컬레이터 지금 법상으로도 15년 지나면 굉장히 정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게 또 딱 14년 된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말이죠. 저렇게 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저런 사고가 나면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튼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신 분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엉망이 된 차량 범인은 점점점. 자,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2명의 남성이 지금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개방합니다. 자, 차량을 털고 있는 중일까요? 아닙니다. 차 키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 한 명이 더 지금 합류를 했죠. 자, 그때 차 키를 찾고 시동을 걸었는지 헤드라이트에 불빛 번쩍. 이후 차를 훔쳐서 저 녀석들 밤새 놀다가 저렇게 가로수 들이받고 논에다 차를 박아버리고 저렇게 쳐 박아놓고 저렇게 가버린 겁니다. 아니 이 나쁜 놈들 이거 뭐하는 놈들 완전 악질이에요 이거. 자, 나쁜 이 친구들 무려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차량 절도를 지금 했는데요. 충남 아산에 지난 2일 날 밤 11시 40분쯤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중학생 4명이 자동차를 절도를 했는데 이 차 키가 차량 내부의 컵홀더 칸 안에 있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운전해서 시속 156km까지 과속으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새벽 5시까지 한 200km 거리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은 가로수 들이받고 저 논에 차를 버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인이 이제 알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용의 주도했던 게 뭐냐면 블랙박스도 그 부분을 지워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4명인데 3명 정도 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치밀했던 겁니다. 자, 제가 장담하는데 말이죠.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분명 우리 촉법이에요. 처벌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말고 빨리 풀어줘요. 막 했을 겁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시속 156km라고 하면 정말 저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정말 이 촉법 소년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제 뭐 촉법 소년 연령 하향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횟수라든가 반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좀 뭔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서운 게 없도록 만드는 이 제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잘못되면 그것에 맞도록끔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식 재사용 딱 걸렸어. 자,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들 여럿 적발됐는데요. 당시 상황 잠깐 보고 가시죠. 이거 뭡니까? 지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요? 네.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뗀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떼난 겁니다. 밥 먹으면서 쟤를 저희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요? 제가 지금 오뎅도 있는데. 오뎅도 이거 내가 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고 여기 모아놓은 겁니다. 맞죠?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봐주기는 뭘 봐줘. 이거 참 말 큰일 날 소리 하고는. 자, 제가 이걸 봤는데 저 수사관님들이 진짜 김치를 이렇게 찢어요 일부러. 그리고 자리를 뜹니다.
딱 걸렸어. 네, 저게 부산에서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 시내 음식점 225곳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11곳이 적발이 됐고 그중에 8곳이 반찬 재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아무래도 기사식당이나 정식집 같이 한식 파는 곳이 반찬도 많고 1인 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잔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곳들을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로 김칫국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식사하고 이 수사관이 저렇게 먹고 남긴 음식을 그대로 손님상에 내놓으려다가 딱 걸린 경우도 있었고요. 주방에서 아주 은밀하게 반찬 재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장면 목격하신다면 1399 또는 국민권익위 국민신고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이 이 미식가 입장에서 이 용납이 되시면 아니 세상에 그 남은 김치 그냥 탁 해다가 김치찌개 아예 무슨 꿀꿀이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먹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견딜 지금 수 보면서 없어요. 지금 제가 인상이 돌아오지가 않는데 밖에 가서 뭘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렇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걸 다시 주워 담아서 팝니까? 가족이랑 먹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빨간불에 변신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빨간불에 차들 스톱. 그런데 오토바이 쌩 가는 듯 하더니 내려가지고 끌고 갑니다. 오토바이를 봅슬레이 마냥 끌고 쭉쭉쭉쭉 끌고 가더니 다음 횡단보도까지 쭉. 야, 자, 다른 영상 보시죠. 역시 빨간불에 멈춘 불박차. 그런데 순간 왼쪽에 오토바이 등장해서 역시 라이더가 직접 끌고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더니 다시 횡단보도 다 건너가니까 이제 타고 쥐잉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야. 끌고 가는 오토바이, 이른바 끌바라고 하더라고요. 명백한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조금 양심은 있는 것 같다. 갈리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게 뭔가 좀 아는 사람들 같아요. 이게 끌바라고 하는데 자전거라든지 원동기장의 자전거, 저게 이제 타고 다닐 때는 교통수단, 자동차 같은 어떤 차가 되는데 끌고 갈 때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이 됩니다. 특히 자전거는 그게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 주행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횡단보도에서는 타지 않고 끌어서 건너가고 만약에 뭐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측을 받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할 것 같으면 끌어서 가고 신호가 끝나면 또 타고 가거든요. 그런 어떤 대부분 판례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 그게 이제 다 되고 확립이 된다 그러면 다 저렇게 하죠. 모든 사람이 저 갔다가 끌고 가고 신호 끝나면 또 타고 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자전거 이렇게 독특한 경우에는 판례가 형성이 돼 있지만 저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저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아주 교묘한 신호 위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영상 보고 이제 조금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일부 이 라이더들은 그냥 가잖아요. 네. 예,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다. 그나마 사람 좀 덜 다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렇게 끌고 가는 건 횡단보도를 같이 본인도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저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냥 끌고 사실 신호 위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했을 때 다른 차량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저분들 이제 배달하는 분들 대부분 분단위로 막 자꾸 쫓기잖아요. 저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빨리빨리 좀 요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음식 배달이든 뭐든 시킬 때.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약 거래하자마자 쇠고랑. 자,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카페 앞에 멈춰서는 저 하얀 차. 잠시 뒤에 그 옆을 지나가는 남성. 바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출동한 형사입니다. 아유, 커피 땡기네. 자, 그렇게 손님으로 위장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수상한 저 빨간 옷 남성 등장. 자, 차에서 내린 남자가 그 빨간 옷 남자한테 가서 뭘 하는데 자, 형사들 빤히 뒤에서 보고 있다가 마약 등장하자마자 덮쳤습니다. 바로 차량에서도 마약을 발견해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잡혀줘가지고 정말 감사하긴 한데 마약 거래하는 녀석들이 정말 조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이제 조심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건데요. 지난달 20일에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앞에서 경찰이 마약 거래 현장을 급습해서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예, 작년 1월 달부터 이 클럽에 있는 직원들이 수개월간 마약을 사 들여가지고요. 그쪽에 그 손님들에게 되팔았다는 첩보를 경찰이 이제 입수를 하고요. 이 이제 약속 장소에 나온 이 판매자, 클럽 직원이 거래하는 장면을 덮치기 위해서 카페 손님으로 위장을 하고 난 뒤에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나왔을 때 저 사람들을 특정하고 바로 이제 증거를 확보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차량 안에서는 이 필로폰이라든가 대마 이 마약류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경찰이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그 구속을 갖다가 한 그런 상태인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11살 딸 앞에서 훌렁? 어떤 얘기죠? 네, 샤워한 뒤에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 이 헐렁한 사각도 아니고 딱 붙는 삼각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고민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런 습관은 예전부터 있어온 거였지만 딸이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되고 또 사춘기가 올 생각을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 남편은 샤워한 뒤에 벗고 나와야 시원하다, 또 입고 나오자면 번거롭고 물기 때문에 옷이 몸에 붙어서 너무 찝찝하다,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딸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키웠는데 가족끼리 못 볼 게 뭐가 있냐,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냐, 아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아내는 가족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또 여기 계신 이 우리 교수님 또 변호사 두 분 패널 모두 다 따님이 있단 말이죠.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지금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함께 OX로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유 정말 야 박지윤 씨, 진짜 미치겠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생각을 하고 삼각을 입고 지금 어딜 돌아다닌 거야. 삼각 팬티를 아무리 부녀지간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아우 정말 그 배 쪽에 있는 털 좀 밀어 동그라미. 이러면 재미없는데. 자, 들어보세요. 계속. 다음은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별소리 다 하고 앉았네. 욕실 바닥에 물 흥건한데요. 거기서 옷 챙겨 입고 거기서 물기 닦고 이 옷까지 다 입고 나오고 얼마나 불편한데. 내가 당신 딸 어렸을 때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기저귀도 갈고 다 했어. X. 생각 또 바꿨어. 예, 바꾸셨어요. 역시 제가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았다, 뭐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오바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 다 이 모든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 아내가 그런 조언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 딸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흔들리는데 만약에 이분이 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뭐 아주 어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처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자, 그 전에 말씀 전에 나도 그런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남녀 문제를 떠났어요. 아이가 11살 이전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집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딸이 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딱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목욕탕에 혼욕 가능 연령이 2019년 이후 만 4세입니다. 원래 혼욕이 일반적이었던 일본도 만 6세입니다. 그럼 11살이면 벌써 그걸 몇 살 넘은 거예요.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제 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중3인데 제 딸이 예.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저 불편함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막 계속 그랬던 건 아닌데 간혹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일부러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 보면 일단은 가급적이면 좀 가족들이 좀 안 보일 때 좀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이해 뭐 전혀 못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세요? 약간 진심은 아닌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아빠니까 또
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면 아우, 어떠나 저 생각이 듭니다. 투철한 희생 정신 우리 박 변호사 칭찬드립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도 왕년에 예전에 따님 앞에서 한번 저런 적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또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예. 신경 안 쓰고 했던 적이 좀 있긴 한데 그렇군요. 크고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김에 자 지금 방송에서 이걸 보고 계실 따님을 위해서 딸아 미안하다 이거 한번 해.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미안해 딸아 안 좋습니다. 그럴게.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요? 네,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강영님 60 넘어도 못 고치더라고요 하셨고요. 은희채님 저희는 장가간 아들 집에만 오면 속옷 차림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보고 배웠어요 하셨고요. 낭만님 우리 남편 딸 고등학생 되고 나도 여전히 맨몸으로 다닙니다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그저 모험이다님은 같이 목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까지 문제인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경북 경산 사시는 최민수 선생님 보고 계시나요? 이 장모님이 가게를 하신다는데 그 가게에서 절도 사건이 났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자, 영상 보시죠. 자, 가게 앞에 고추 모종을 장모님이 이렇게 딱 화분에 심어서 재배하고 계신다는데 어느 날 저렇게 밤에 어떤 할머니가 그냥 와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거 뽑아 가더란 겁니다. 자기 거 마냥. 아이고. 이거 엄연한 절도인데 대수롭지 않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박 변호사님 맨날 하는 말처럼 이거 절도고 범죄예요. 절도. 다시 한번. 완전 범죄 절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몽글몽글 탱글탱글 더 건강하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싱글싱글 더 기분 좋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씹히는 생알로에의 건강함 알로에 베라킹 종근당 건강물은 모든 건강 다 있다. 건강 다다다. 종근당 건강물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동창생들은 그를 존재감 없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정유정의 과거를 짚어봅니다. 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의 이제 고교 동창들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말이 없고 혼자 다니고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라는 게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한 적까지는 없지만 친구가 굉장히 좀 없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얘기도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했다면서 사람들이랑 정말 못 어울렸고 약간 이상했다. 솔직히 말하면 느리고 말없고 멍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늘 커튼 뒤에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이 정유정을 기억하는 게 특이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교실의 커튼 뒤에 자주 숨었다라는 거고요. 간식을 먹을 때도 혼자 커튼 뒤에 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길 싫어했다는 얘기인 거고, 뭐 이건 알려진 얘기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별로 연락하는 친구도 없었고, 뭐 동창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단체방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도 정유정의 이름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 정유정 휴대폰을 나중에 경찰이 봤더니 뭐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교수님 뭐 자발적 외톨이 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커튼 뒤에 가 있고 뭐 커튼 뒤에서 혼자 숨어서 뭘 먹고 이건 뭘까요, 도대체? 통상 이제 저런 행동은 잘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커튼이라고 하는 장막,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셀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간식도 혼자서 먹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아마 친구들이 좀 기괴하게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따시키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정유정이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본인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오히려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왕따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정유정에게는 전혀 그게 스트레스 요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친구가 없었지만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가 없어도 얘는 따돌림을 안 당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고립시켜버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발톱을 감추고 있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또는 말로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뭐 선생님은 뭐 선생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면 친구를 머릿속으로 뭐 수십 번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오늘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르는 얘기가 바로 지금 보시는 그 신상 공개 당시 때 이렇게 공개가 됐던 사진과 이 졸업 앨범 속에서의 사진, 이게 좀 많이 좀 차이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특강법상의 특정 범죄의 경우 이 심의를 통해서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얼굴을 공개할 때 이제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 사진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뭐 요 정유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느낌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머그샷이라 그러죠. 체포됐을 때 찍는 그 사진, 지금 당장의 사진, 그것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동창생들은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 처음 공개된 사진을 그거 보고 보고 누군지 몰랐는데 다음에 졸업 사진을 보고 알아봤다라고 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렇다면 얼굴 공개하는 게 또 그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동창들이 지금 저 사진을 보고 못 알아봤다. 신상 공개 당시 사진을 보고서는 아마 좀 보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교수님, 일단 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연쇄 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이 더 많은 28점, 사이코패스 뭐 진단 점수 28점이 나왔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래 경찰에서 최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인의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25점 만점인데 25점까지는 안 갔는데 그러면 거의 근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발표를 할 때 28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유정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도 주위에서 뭐 이렇게 따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 다닐 때 그 사진 아까 있죠. 그걸 보시면 그 눈빛을 보면 정유정이가 저 눈빛으로 쳐다보면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몇 명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정유정이를 좀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저 아이의 눈빛을 갖다 봤을 때 그걸 갖다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일단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점수가 나오기 전에도 순간순간 뻔한 거짓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가 있는데 하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갔더니 누가 다른 사람이 이미 죽여놓고 자기한테 시켰다, 또 다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점수상으로 28점이니까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양 변호사님, 지금 뭐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을 한 게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 가서 이제 신변을 확보를 하고 체포를 하려고 했더니 손하고 이제 가방에 핏자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하혈을 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여성이기 이전에 이건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구급차에 태워서 산부인과 검사까지 병원에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서 현장 체포를 했는데, 체포가 되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내가 한 짓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라고 또 바로 거짓말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자, 뭐가 됐든 정말 그 처음에 정유정을 경찰에 신고했던 그 택시 기사님의 그게 신고가 아니었으면 정유정은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녔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 뭐가 됐든 표창장, 신고 포상금 지급이 된다고요? 자, 부산경찰청에서 택시 기사한테 표창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뭐 100만 이상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택시 기사가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받기는 받는데 이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좀 집에 아니면 피신해 있겠다, 잠시 피신해 있겠다 해서 주변 연락을 피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아무튼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하루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담감. 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요즘 이게 뭐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이 정유정이 피해자의 어떤 신분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경하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노려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로 살려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는 그런 가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명문대생 대 뭐 공시족의 어떤 대립 그 프레임. 근데 실제로 명문대생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예 이 정유정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 피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딸이 연락이 안 되면 금방 또 신고를 할 텐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증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된다. 이 정체성을 갖다가 뭐 그 사람 것으로 만든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면 중학생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범행을 하는데 자기 옷에 막 피가 튀었는데 그거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니까 여성 옷을 갖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점수가 28점이니까 누구보다 더 높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성 사이코패스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성 사이코패스들 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범행을 했던 그런 경력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거기에 반해서 지금 뭐 물론 이 정유정이 같은 경우도 잡히지 않았으면 또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그 전과가 없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 그러면 그 주위에 뭐 어떤 증거들을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놓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 그 피가 나오는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새벽 1시에 뭐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28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에 너무 매몰이 돼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로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범행 수법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 다행스럽게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냥 진짜 아주 얼치기 정말 살인은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동경을 하고 있던 얼치기 살인마를 너무나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서사를 붙이면서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밤중 서울 주택가 거리에서 성폭력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20여 분 만에 3차례나 성폭력을 시도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인적이 드문 밤 주택가를 배회하던 한 남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네, 어젯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12시 40분쯤이었는데 서울 노원구의 한 가게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 남성은 가게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이 30대 남성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잡고 봤더니 놀랍게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범죄 3+1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 현행범 체포된 거 이전에 2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단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0여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20여 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계속해서 성범죄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경찰도 처음에는 야 이거 무슨 이 동네 왜 이러지?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사진을 가져가서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다 같은 범인이 그 짧은 시간에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갑자기 성폭력 이 신고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경찰서로. 그랬더니 와 이게 왜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이 동시다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했는데 세상에 잡고 봤더니 한 놈이에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범죄가 3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마지막 성폭행 시도하다가 붙잡힌 건데 그 이전에 첫 번째 범행은 0시 20분 정도입니다. 서울 노원구 이 골목에서 여성이 걷고 있는데 남성 이 사람이 여성의 입을 막고 넘어뜨리면서 성폭행을 하려 하다가 실패했고 여성은 본인 도주를 했는데 이때 신고가 하나 들어왔었고요. 두 번째 범행은 이 장소하고 1km 정도 떨어진 상가 앞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이렇게 추행을 하고 도망쳤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성 관련된 신고가 3건이 연달아 들어온 겁니다. 또 뭐 한 음식점에 말이죠. 막 쳐들어가기도 했다는데 이건 무슨 네, 소리죠? 이 두 번뿐만이 아니라요. 옷을 모두 벗고 한 음식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음식점 사장님에 따르면 나체로 들어와서 가게 안에 있던 중년 여성에게 접근을 했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더니 또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이 나가더니 옷을 입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 이런 증언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말이죠. 그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저는 진짜 이 이자는 그냥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고 과연 여죄는 없을까?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정유정 사건은 어떻게 보면 덮고도 남을 만큼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하기도 싫지만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휘두르고 다녔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 연속적인 그런 범죄가 그쪽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성에 대해 가지고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00시 20분에 지나가는 여성 입 맞고 성폭행 시도했고요. 또 상가 앞에 있는 여성 성추행을 하고 또 도주를 했어요. 또 아까 나왔지만은 나체로 식당에 침입을 해가지고 괴성을 질렀고, 그리고 이제 00시 40분에 인근 가게에서 또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체포가 됐는데, 글쎄요 이게 술을 먹었든 아니면 마약을 했든 간에 자관 이게 정상적인 그런 보통 사람의 어떤 그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마약을 했는지 뭐가 있는지 진짜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 일단 저는 이게 과연 처음이었을까 싶단 말이죠. 글쎄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세요, 의아해하세요. 저도 이건 도저히 제정신에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마약 반응이 나왔는지 아니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는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 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왜 남성을 잠재적인 무슨 뭘로 이렇게 취급하느냐 이렇게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무슨 사건을 전해드렸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인간이 달려오더니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성분을. 예. 진짜 이게 정말 일상 다반사예요.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의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아니 본인이 범죄자가 아니면 되죠. 그것을 갖다가 잠재적 범죄자로 왜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또 이게 남성 여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이라도 자기 아내도 될 수 있고 어머니,
여동생, 누나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간 이런 그 위험에서 많은 분들을 갖다 좀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 사건은 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20분 안에 이런 사건이 동시다발 한 인간에 의해서.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난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여느 때처럼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공식들에 졸음이 몰려오는 찰나, 교사가 갑자기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재생하는데요. 영상을 본 여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일로 경찰 수사가 착수돼 학교는 교사를 직위 해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 사안을 조금 다르게 판단하고 주의 권고를 내리면서 학생들은 교사의 복귀 가능성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대체 교사가 보여준 영상이 뭐였길래 학생들이 분리 조치까지 요구하고 나선 걸까요? 대체 교사가 보여준 영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그 뭐가 지나갔는데. 네, 일단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게 지난 3월 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남성 수학교사의 이 수업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틀기 시작했는데 학생들 잠을 깨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 해당 교사는 경찰의 수사 개시 후에 곧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말 아까 순식간에 확 지나갔는데요. 대체 학생들의 이 잠을 깨우기 위한 영상, 유튜브 영상 무엇이었길래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매운맛 모닝콜이라고 저희가 일단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 영상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벨기 속에다가 넣어서 이 매콤한 맛으로 한번 기어보도록 할 건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자, 일단 저희가 그 문제 그 영상을 이렇게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저런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분들이야 또 이게 교실에서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찍은 거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분들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교사의 문제. 여고생들 앞에서 모르겠어요. 이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여고생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웃긴 동영상 이런 거 보려고 자기들이 찾아서 본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선택이니까요. 자, 근데 수업 도중에 저걸 교사가 틀어줘서 봤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걸 갖고 수학을 푼다든지 그런 영상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이 아닙니다. 잠이 오니까 잠을 깨게 하려고 했던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잠을 깨는 방법은 수학 시간은 간단합니다. 뭐요? 풀어라 하면 돼요. 나와서 너 그 10번, 1번, 11번, 21번, 31번 이름 끝자가 훈자인 사람 다 나와. 그러면 잠이 다 깨져요. 맞습니다. 무조건 깨지거든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문제는 여성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봤을 때 이 성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비명을 지르는 그 남성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반에서 이 똑같은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도대체 선생 누구냐 지금 이러고 계십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제가 저 교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그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교사의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라고는 제가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을 갖다가 본 그 대상자들 이 사람들이 여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한테 저렇게 하는 것을 하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다.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영상 시청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불쾌하다는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외설적인 아이디어를 걸고 활동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들킨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저렇게 한 그 행동의 의도가 뭔가 어떤 성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교수님의 그런 의심 맞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교사 실제로 5년 전에 뭐 학생들 무릎을 책상 밑에 넣어주겠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신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요. 너 살 빼면 예쁘겠다. 또 누구에게는 넌 팔이 가늘어서 예쁘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학교장부터 경고 처분도 받았고 평소에도 교실에서 자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뭐 운동을 했더니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저 학생들이 이거 터질 거 터진 거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물론 이 사안만 놓고 받고는 충격받았다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다고 하고요. 예. 자, 지금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수학 시간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야, 너 나와서 풀어봐 이거예요. 저 그때 잠이 확 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깨버립니다. 예. 뭐 혹시나 나 걸릴까 싶어서 땀도 막 나고요. 잠이 어디요? 일부러 딴 데 쳐다보고 일부러 고개 숙이고 맞습니다. 눈 크게 뜨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결국 학생들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해서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고요. 저 왜 이렇게 요구했냐라고 이제 학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교사가 성적으로 좀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둔감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이 교사 지금 선고충 심의의 조사 절차를 밟고 있고 그거 말고도 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혐의 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결국 내년엔 저 교사 교단에 다시 선다. 지금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냥 학교장 차원의 주의 정도 내리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적으로 둔감한 게 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둔감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이거 중환성기로 보기 어렵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이건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신체 접촉도 없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성희롱 여부나 성적 수치심 여부는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 상당수가 불편하다고 학생들이 터질게 터졌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면 학생들은 끊임없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의 의도가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봐도 내지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단순하게 주의 정도로 제가 이 선생님을 뭐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고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교단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고에서 일하는 남자 선생님들 조심해야죠. 남고에서 일하는 여 선생님들 조심해야죠. 교수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영상을 튼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의도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 기록이 남지 않는 그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줬다. 그리고 뭐 성적으로 이 사람이 상당히 둔감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 다시 교단에 세우실 겁니까? 만약에 이분을 다시 교단에 세워서 유사한 그 일이 다시 재발된다면 그 결정을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갔을 때 유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가죠. (2015년 4월 5일) 자정이 넘은 시각 한 젊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화호를 찾았습니다. 썰물이 빠지고 바닥이 드러난 호수 돌틈에서 개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바위 틈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아들. 여기에 웬 돼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호수 바닥에 돼지가 웬 말이냐며 반신반의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는데요. 기겁한 두 부자는 허겁지겁 신고 전화를 겁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호수 바닥에 드러난 훼손된 시신을 따라가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시 들여다볼 사건은 좀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저희가 일단 구체적인 어떤 범행에 대한 묘사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요.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밤중에 호수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게 2015년 4월 5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25살 직장인이 아버지랑 같이 시와호로 개를 잡으러 갔는데 시와호는 경기도 시흥시랑 그 안산 대부도를 잇는 인공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이게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바닥이 드러나는데 여기 돌틈 사이에 개를 잡으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바위 틈 사이에 돼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를 불렀고요. 그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봤는데 두 사람이 목격한 건 이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여성의 몸통 시신이었습니다. 즉시 신고를 했고 137명 대규모의 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훼손된 시신이라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뭐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고 지문 채취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막연하게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아시아계 여성 정도는 것밖에는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예. 근데 그다음에 신체적 특징이라고 해봐야 맹장 수술 자국이 있고, 그리고 가슴에도 뭔가 수술 자국이 있고, 꼬리뼈 어깨 쪽에 뜸 치료 받은 흔적 남아있는 이런 정도였답니다. 어쨌든 경찰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 연령대에 실종 선고가 들어온 그 가족들 모두 다 연락을 해서 DNA 대조를 해봤지만 나오지가 않았고요. 맹장 수술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수술한 지 또 10년 이상이 지나서 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주변에 그럼 지나던 차량을 보자. 저 방조제 자체에는 CCTV가 없지만 인근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서 1,600여 대를 추적을 해봤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막막한데요, 교수님.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기동대원도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그 잠수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물속까지 다 이렇게 그 수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변에서 가방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2장, 장갑 3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견된 신체가 그 안에 담겨 있었는데 조류에 의해서 이것이 벗겨지면서 따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발견됐고 그것을 담았던 쓰레기 봉투가 발견이 됐는데, 통상 이제 종량제 봉투에는 그 일련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범인을 좁힐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희망을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어떤 일련 번호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일부 가족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내용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거북스러워 하시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으면 결정적인 제보가 보통 이럴 때 딱 혀를 뚫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공개 수사 전환 직후에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시아오에서 가발 같은 걸 하나 봤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어디냐 알려달라, 같이 가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그 제보자가 알려준 위치대로 가봤고 수색을 해봤는데 별다른 게 나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좌우로 수색을 해보니까 1시간 10분 만인 밤 10시 10분에 머리를 발견했고요. 몸통은 한 3.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이를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인근의 수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조금 진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또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또 이제 일부가 담겨 있는 그 봉투를 또 발견을 했고요. 거기서 지문 채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문이 나왔으니까 신원 특정이 바로 됐죠. 숨진 피해자 여성은 41세 한모 씨, 조선족이었습니다. 근데 입국 기록이 있어요. 입국 신고서를 보니까 예. 한국에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한국에 있다. 자, 그런데 같이 살던 아내가 사라졌다. 그러면 보통
실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실종 신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내가 사라졌는데 신고조차 안 하는 남편, 제1 용의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편도 역시나 조선족이었는데요. 한 씨보다 4년 앞서서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편, 47살, 당시 나이로 47살 김하일입니다. 시흥시에 살면서 한 건축 자재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린다는 건 역시나 이 남편이 범인이 맞았다는 의미겠죠. 아하. 현장 검증 당시의 모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보고 가시죠. 보면 재현 심정이 좀 어떠세요? 돌아간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발적이라서 왜 자수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살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 범인들의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담담하다, 아무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검거가 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김하일이가 범인인 것은 경찰이 지금 확신을 가졌는데 증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동선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통상 루틴 자체가 밤 10시에 출근하면 아침에 퇴근하는 게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다시 출근하고 4월 8일 날은 오전 10시에 퇴근한 후에 원래 집에서 자야 할 시간인데 쇼핑백을 갖고 나왔다고 해요. 형사들이 바로 따라 붙었고요. 5분 좀 걸어가다가 가정집으로 쑥 들어가서 금방 다시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쇼핑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1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쇼핑백을 찾았고 또 형사 1부는 김하일을 따라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악취가 났고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옥상에 쇼핑백이 보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처 찾지 못한 시신 일부가 들어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김하일을 바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이 살인 사건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많이 전해드리는데 저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정말 살인자들 뭐 다 나쁜 놈들이지만 다 나쁜 인간들이지만 살인을 해놓고 시신을 훼손하는 자들은 참 더 경악스러운 자들이다. 자, 교수님 대체 왜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보통 검거되면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고 바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면 것이 이제 우발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는데 이 김하일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고요. 중국에 있는 그 자기 아내에게 꼬박꼬박 돈을 송금을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 4천만 원을 탕진을 해서 이제 피해자인 아내 같은 경우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뭔가 그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제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 한 4년 뒤에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왔으니까 그 2013년도 정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내도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역시 김하일이는 그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해서 또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2천만 원을 또 날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역시 돈 문제, 도박 맞습니다. 문제였군요. 이날 싸우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김하일이가 아내의 일하는 곳까지 와서 몰래 돈을 뺏쓰는 게 이제 걸리면서 얘기가 됐는데 아내가 이거 입금한 거 확인 좀 해보자 맞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김하일이가 이제 피곤하니까 나중에 좀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아내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가는 채비를 할 때 아마 뒤에서 공격을 해서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고 일부를 시아오 등에 유기를 했던 게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당시 영상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봤을 때 집에서 훼손을 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1,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까지도 전부 살펴봤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상세히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요. 김하일이 시신을 훼손한 방식을 보면 상당히 좀 전문적이다, 초보적이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좀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김하일 본인은 살해 자체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계획도 안 한 일을 저지른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또 경황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빠르게 훼손해서 유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총평은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김하일 살인, 사체, 훼손, 예.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돼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김하일 다만 뭐 이틀 동안 야근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사형을 선고할, 또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중국으로 송환하에 그냥 보내는 경우도 그냥 좀 고려해보면 안 됩니까? 예? 글쎄요. 거기 이제 가면 사형일 텐데. 이제 송환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를 주로 따르도록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중범죄와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이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한 5, 6년 전이라고, 7, 8년 전네요. 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에 비해서는 가벼운 느낌이 들죠. 아마 지금 재판을 받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아, 정말 이 정유정 사건 때문에 참 저희가 요즘 어떤 범죄에 대한 묘사나 어떤 내용을 참 전달하는데 뭐 그전에도 조심을 했습니다만 더더욱 조심하게 되는데요. 아, 좀 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 그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그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이 상당히 그 심하죠. 그 악영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이 그 김하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선족 대상으로 하는 현지 신문 보도에 의하면 1996년도 그때의 여성을 또 뭐 그런 식으로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가가 있다는데, 다만 우리나라 이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갖다가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그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은춘 사건이라든가 박춘풍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시신 훼손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과 연관돼서 이 시신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사회에 정말 뭐 별다른 어떤 저항감 없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정유정 말씀하셨지만은 또 새로운 괴물들을 갖다가 우리 사회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말레이시아로 가보시죠. 오토바이 2대가 배금을 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그 오토바이는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혹시 보셨나요? 자세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팔을 쭉 뻗어서 핸들만 잡고는요, 엎드려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슈퍼맨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일단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교차로에서도 이들은요,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렸습니다. 결국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정면 충돌을 하고 맙니다. 과속을 한 탓에 멈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위험한 고개 운전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10대 소년은 결국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따르던 친구도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산산조각이 난 유리창과 찌그러진 차체가 그날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패닉에 빠진 표정이죠. 현재 경찰은 당시 오토바이를 함께 탄 폭주족들을 불러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 저기서 저런 걸 자꾸 가속을 하고, 또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는 또 뭔 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참.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수상한 두 남성이 달려오더니 대뜸 남성에게 무언가를 뿌립니다. 공격받은 남성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물러서는가 했는데요. 자신을 공격한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면서 오히려 이 두 남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두 남성도요, 곧바로 줄행랑 쳐버리고 맙니다. 오, 역전. 네, 이 두 남성은 차에서 내린 70대 노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 차량 소지품을 훔치기 위해서 접근한 거였습니다. 후추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두 남성의 공격에도 굽히지 않고 배를 주먹을 날린 이 70대 남성.
네. 알고 보니까 한국 해병대 출신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세월은 흘렀지만요, 해병의 정신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귀신 잡는, 도둑 잡는, 강도 잡는. 예, 이런 소란에 동네 주민들도 발벗고 나서서 남성들을 뒤쫓았다고 하는데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We believe that the suspects intended on robbing the victim, obviously because of his quick actions and yelling for help. And luckily, there were some people there, some good Samaritans that were willing to help him. They chased the suspects away with bricks. 네, 고령의 전직 해병대원이 강도들을 물리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에게 화제가 됐는데요. 두 남성은 아직 잡히진 않았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와, 70대 해병대, 아무래도 월남도 다녀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롤러코스터 보이시죠? 더 높은 곳을 향해 쭉쭉 올라갑니다. 탑승객들은 이제 곧 아래로 스릴 있게 확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통 가장 무서운 순간에 잠깐 멈췄다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근데 너무 오래 멈춰 있어요. 설마 사고입니다. 황당하게도 저 탑승객들 저 자세로 20분이나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서 멈췄어 또. 아니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운행이 잘 됐는데 예. 하필이면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정전이 된 겁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놀이공원에서 정전이라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게다가 수습을 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모양으로 탑승객들이 그 긴 시간 동안 50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피 쏠려. 자, 관계자들이 서두른다고 예비전력 공급 장치를 가동해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했던 여러 명의 탑승객 일단 무사히 하차는 했는데요. 예. 그리고 다행히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롤러코스터 보수 점검을 위해 잠시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전 못할 것 같아요, 저거. 교수님 한 말씀. 네, 거꾸리 20분이네요. 예? 아, 거꾸리. 너무 약해요, 그건 교수님. 운동이죠. 예, 저 너무 과하죠. 예, 그건 운동이니까 그러려니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엘리베이터에 꼬마 아이 혼자 탔네요. 근데 아이가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버튼을 싹 다 누릅니다. 그리고는 힘껏 문을 벌려보는데 애가 그런다고 열릴 리가 없죠. 꼬마 아이 버튼도 두들기면서 다시 엘리베이터 안을 살펴보는데요. 설마 갇힌 겁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탔다가 그만 엘리베이터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세워버리고 저렇게 층마다 버튼 눌려보고 뭐 문도 벌려보고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런 상황이면 어른들도 당황할 법한데 그럼요. 이 친구 그래도 나름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입니다.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정말 미칠 텐데. 그리고 저기 보면 메뉴에 종 버튼, 알람 버튼 있잖아요. 그걸 버튼 눌러서 구조 요청을 하면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손이 닿지 않았던 건데 보이시죠? 뭐야? 자전거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전거를 옮겨서 침착하게 안장을 밟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누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는 아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문 앞에 차분하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활짝 열렸고 저 아이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자전거 타고 휙 나갑니다. 시크하네. 네, 아이 엄마 두려웠을 법한 상황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차분히 대처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커서 큰 인물 되겠어요. 마지막 빅 주인공 동물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책상 밑으로 날다람쥐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그리고는 세워져 있는 빗자루를 툭 건드리는데 그만 빗자루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놀란 날다람쥐는 모른 척 슬금슬금 도망을 가려다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발길을 돌려서 빗자루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빗자루 아래 대뜸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다리를 쩍 벌리고는 빗자루 위치를 슬쩍 올리더니요. 그대로 꼴까닥 죽은 척을 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과음하면서 하는 행동인데. 네, 저렇게 빗자루를 목에 딱 가져다 대는 연출부터 죽은 척하는 연기까지 뭐 하나 아주 빠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 같아. 고개를 들어서 집사 얼굴을 한번 빼꼼 보고는요. 다시 벌러덩 죽은 척을 또 합니다. 이번에는 위치가 좀 별로였는지 빗자루를 가슴 쪽으로 살짝 옮겨보고는요. 또 다시 죽은 척을 해봅니다. 집사가 다가가도 마치 내 연기를 봐달라는 듯이 이 연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만큼 연기 잘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연기 대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5일 만에 조회수 2,20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면서 많은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오스카는 이 날다람쥐의 것이다. 사고 쳐놓고 오히려 본인이 다친 척하는 거냐라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와우, 진짜 신기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신기해요.
뭐 말 필요합니까? 연기 저를 잘하면 되죠. 저 자해 공갈단 아니에요? 예. 진짜 야, 사람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